국내 백신 1차 접종자가 92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2차까지 접종을 마친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해외 단체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싱가포르와 태국, 괌 등과 여행 재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된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하면서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통한 조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5개 정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 초기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지만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A 준위가 사건 초기 군사경찰 수사에서 아예 제외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61만 9천 명 늘면서 2달 연속 6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 직전과 비교해 일자리의 80% 이상이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규 취업자가 단순 노무직에 집중돼 있어 양질의 일자리 회복은 더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이 18,0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9살 이하 청소년 사범이 1년 만에 31%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당신의 잇몸 좋으신가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아시죠? 이가탄. 시작하세요. 탈로컷.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랑받은 탈로카트. 다이어트는 언제나 탈로카트. 시작하세요. 탈로카트. 두드림. 이렇게 똑똑한 그랑데 AI를 전문가가 케어해준다면? 좋지. 삼성 케어 플러스. 삼성 가전을 언제나 새 것처럼 잘 쓰는 방법. 삼성 케어 플러스. 주 중반부터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양상이 이번 주에도 반복됐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2명, 전날보다 150명 가까이 늘어서 나흘 만에 다시 600명을 넘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휴일 효과가 사라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나오는 등 지역을 가리지 않는 확산세도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가 많지만 비수도권의 지역 발생 비율도 39%에 육박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거리두기 조정의 핵심 지표에는 아직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국내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583명 남짓. 지역별로 2단계와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보다 상황이 안 좋죠. 2.5단계 범위에 있습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920여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20%, 전 국민의 5분의 1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 제외 등에 이어서 해외여행의 빗장도 조금씩 풀기로 했습니다. 방역관리 신뢰 국가와 격리 면제를 협의해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1차 목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정 수준의 단체 여행을 허용하는 것. 이후 코로나 안정세를 봐가면서 확대 시행할 방침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항공업계의 숨통도 차츰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7월부터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안전한 국제관광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이르면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접종을 마치고 출입국 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방역 신뢰 국가를 대상으로 여행안전권역, 일명 트래블 버블의 추진 방안을 내놨는데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교류 회복 방안으로 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싱가포르와 타이완,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나 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고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단체 여행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일정 규모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등 상대국 협의를 전제로 주 1회 정도 탑승률 60% 가정 시 한 번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 최대 2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려면 출국 전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뒤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출발 3일 이내에 음성 확인도 필요합니다. 도착 뒤에도 음성이 확인될 때면 격리 면제와 관광이 허용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 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운영해 방역 안전 확보와 예방접종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원래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됐던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전 예약이 이틀 만에 마감됐습니다. 정부는 지금 속도대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이번 주 안으로 1차 접종자가 전 국민의 2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접종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마포구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만 60살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남은 백신은 병원에서 관리하는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방식인데요. 오늘 오전에만 5명이 잔여 백신 접종을 마쳤고 오후에도 1명의 접종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 예비 명단에는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0살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하고 남는 백신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린 30살 이상 인원을 대상으로 접종해 왔는데요. 이 방식이 당장 내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한 당일 예약으로 일원화됩니다. 따라서 30살에서 59살 사이 시민이 잔여 백신 접종을 받으려면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앱 이용이 어려운 60살 이상은 지금처럼 전화로 의료기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잔여 백신을 60살 이상 고령층에 우선 접종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15일까지로 예정됐던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전 예약도 일찍 마감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30살 미만인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화이자 백신 예약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오늘 오전 10시에 예약이 조기 마감됐습니다. 정부는 미처 예약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오는 6월 말에 추가 예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을 원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 국민의 17.9%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현재 속도라면 이번 주 중에 전 국민의 20% 수준인 1,000만 명 이상에 대한 1차 접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30살 이상 60살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얀센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는데요. 얀센 백신 접종 과정에서 잔여 백신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린 60살 이상이 가장 먼저 접종 대상이 됩니다.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도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물량인데 이로써 상반기 배정 물량 700만 회분 가운데 505만 회분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소아청소년과에서 YTN 김철입니다. 대구의 학교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확진자가 나온 학교 8곳과 학원 등에 학생과 교직원, 강사 등 2,7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달서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6명이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도시공사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단체 회식을 한 뒤 참석자의 절반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이 지난달 31일 둔산동의 한 술집에서 회식한 뒤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둔 일본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여행 경보를 낮췄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8일 미국인에 대한 한국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2단계 지정 후 196일 만입니다. 미국인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일반적 사전주의인 1단계에서부터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등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미 국무부가 발령하는 여행 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한국을 더 안전한 국가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 보건 지수를 1단계로 낮췄습니다.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도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4단계에서 여행 재고인 3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지난달 24일 4단계로 강화할 당시 올림픽 개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일본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를 반영해 15일 만에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와 멕시코,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여행 금지인 4단계에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CDC의 권고를 반영해 여행 경보를 수정하는데 CDC는 미국에 대한 여행 권고 수준도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내에서 이달 말로 유통기한이 끝나는 얀센 백신의 재고가 수백만 회 분량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얀센 백신 재고가 급증한 것은 지난 4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가 혈전증 발생을 우려해 사용 중단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CDC에서 열흘 만에 사용 재개를 결정했지만 얀센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대량으로 접종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사를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결단했고 동료 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아니 국회의원이 무슨 복장이십니까? 맨날 그러죠. 이제는 야당 차례입니다.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로 뭐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 조사받을게요. 더불어민주당이 땅 투기 의혹이 확인된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교섭단체 정당들도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감사원 조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우선 어제 탈당 권유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민주당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를 통해 땅 투기 의혹이 확인된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거나 강제 출당 조처를 내렸습니다. 내로남불 논란으로 불거진 불신과 악화한 당의 이미지를 청산하기 위한 초강수였는데요. 일단 김주영, 임종성, 윤재갑 의원 등 6명은 탈당 권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회재, 김한정, 오영훈, 우상호 의원은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출당 조치가 결정된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당사자에 대한 소명 절차가 없었던 데다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의원은 탈당 권유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당의 내홍이 심화할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투기 의혹이 확인된 의원 상당수가 여권 대선 주자들의 캠프에 속해 있어서 대선 전국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읽은 듯한데요. 아침 회의에서 의원들의 해명을 받을 생각도 했었지만 국민 불신이 컸던 만큼 이 불가피하게 고육지책을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해당 의원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복당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해서 징계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해명 소명자를 제출해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거센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정말 전수조사를 받을 의지가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모레 전당대회에서 뽑힐 새 당대표에게 전수조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수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를 통해 추가 논의도 진행했는데요. 결국 기존 입장 그대로 조금 뒤인 오후 2시 반쯤 감사원에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인 권익위에서는 공정한 조사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시간 끌기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까지 비교섭 야 5당도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야 5당은 오늘 오후 3시 반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나름의 논리를 대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감사원 조사를 고집하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사면 초과에 놓이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48% 지지율로 1위 체제를 굳히는 모습입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성인 1,001명을 조사했더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은 48.2%로 16.9%를 기록한 나경원 전 의원을 오차 범위 바뀐 31.3%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7.1%로 3위를 기록했고 홍문표, 조경태 의원은 각각 3.1%와 2.3%로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 대상 가운데 여권 지지층을 빼고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만 놓고 봐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은 50.9%까지 올랐고 2위 나경원 전 의원과도 30%포인트대 격차를 보였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위원이 1위 체제를 굳히는 모습인데 실제 본 투표에서는 당원 비중이 70%라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른바 빅3 구도를 깨고 처음으로 3위권에 올랐습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진행한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28.9%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11.5%로 뒤를 이었고 박용진 의원은 5.3%의 지지를 얻어 오차 범위 내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4.6%를 얻으면서 공동 4위에 머물렀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 동의를 채워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릅니다. 이 청원은 지난달 19일 청원 성립 요건을 채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의 맞불 성격으로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요즘처럼 안보에 대해 불안한 적이 없을 정도로 위태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전교조가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청원에 동원할 댓글 부대를 모집하는 등 단체 행동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가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무마 청탁이나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걸 경찰이 인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전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서울 서초서가 덮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월에 서울경찰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요. 오늘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경찰은 우선 의혹 규명을 위해서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 서초서 관계자 등을 포함한 91명을 조사했고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또 서초서 CCTV 등을 포렌식하고 통화 내역 8천여 건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A 경사가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법조계 인사라는 점을 형사팀장과 과장, 서장 등 관계자들이 알았지만 사건을 종결할 때까지도 서울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진행된 진상 파악 과정에서도 이 전 차관을 평범한 변호사인 줄 알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러면서도 수사 외압이나 이 전 차관의 사건 무마 청탁 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 차관이나 이 전 차관의 통화 상대방이 경찰 고위 간부나 서초서장 이하 사건 담당에게 통화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네, 임성호 기자. 이렇게 진상조사 결과는 나왔는데 후속 조치도 전해주시죠. 네, 조사단은 우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담당 수사관 A 경사를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팀장과 과장, 서초서장에 대해서는 A 경사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못하고 서울청에 보고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서 감찰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형사팀장과 과장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아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찰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던 이 전 차관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기는 하지만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랐던 것이고 폭행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내사 사건 관리 체계를 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사심의위를 통한 외부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지난해 8.4 대책의 일환이었죠. 정부가 과천 청사 땅에 주택 4천 가구를 짓기로 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번복 사례를 남기면서 주민 반발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공급 계획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앞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과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컸나 보죠? 네, 반대하는 주민들이 서명 절차를 거쳐서 현재 과천 시장에 대해서는 이 주민들의 부지를 협의나 동의 없이 신도시 공급으로 이제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시장직을 놓고 투표까지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이해나 협의 완화 절차 없이 이제 신도시 주택 공급 같은 것들이 결정된 거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 때문에 이제 이번에 기존에 과천 청사가 나간 지역에 주택 공급하기로 했던 계획들을 전면적으로 철회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됐죠. 지금 주민의 반발이 큰 상황이고요. 국토부가 이와 관련해서 정부 과천 청사 4,000호는 대체지를 통해서 물량을 확대해서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대체 부지를 찾아서 공급할 것인지 이런 내용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4,000호 중에서 3,000호 가량은 기존의 3기 신도시 계획과 같이 발표됐었던 작년 8.4 대책에서 발표됐던 과천지구가 있습니다. 네. 과천 신도시라고 불리는 과천지구의 자족 용지 등을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3,000호 정도를 이제 대체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1,300호 정도는 주변의 부지 등 혹은 과천 시내에 있는 기타 부지들을 좀 조정해서 짓겠다라고 하는데 그 대상지는 아직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300가구 정도는 추가적으로 어디에 공급될지 뭐 미리 발표가 되면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미뤘다고 하는데 뭐 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결정되지 않은 물량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종전에 4,000호 대상지를 바꾸는 대신 더 많은 물량인 4,300호 가량을 지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일단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천 지역의 과천 정부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 공급하려고 했던 계획과 더불어서 지난해 8.4 대책에서 여러 그 수도권, 서울 지역 그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그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지난해 5, 6 대책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8.4 대책이 있었는데 18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수도권에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뭐 하나둘씩 대책 발표와 함께 나오면서 구체화된 게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8.4 대책을 통해서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계획들이 발표가 됐고 8.4 대책에 공급된 물량이 대략 한 26만 호 가량이 되고요. 서울 내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온 과천청사 이제 이전 부지를 포함해서 태릉골프장이나 용산 캠프킨 부지 같은 군이 가지고 있는 부지들 그리고 과천청사나 조달청처럼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유휴 부지나 아니면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국유지 같은 곳들을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상암 DMC 같은 공공기관 부지나 아니면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들을 통해서 신규로 주택 공급하는 내용들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때 발표된 지역들이 사실상 이제 지구 지정을 위해서 서서히 진행이 됐었어요. 되는데 주요 지역들이 대부분 지자체나 혹은 거주 주민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통해서 사실상 좀 정체돼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과천 청사 부지가 사실상 다른 지역으로 대체가 되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이 더 거세질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태릉골프장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태릉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망가구를 짓는 건데 사실상 이 부지는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이 협의나 주민들의 이제 동의가 없더라도 지정을 해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상 이후에 계속 진행하는 과정 아니면 이후에 이제 주민들이 입주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과정들이 추가가 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상 서울시도 지난달에 추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민들은 1만 가구 공급에서 한 5천 가구 정도로 줄여달라는 요구를 다시 한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천 사례가 나오면서 이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문제를 지적하고 반대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과천시 사례처럼 이제 지자체 장을 소환 투표하는 식으로 해서 반대 의사를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현재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8.4 대책 때 그 후보지로 지정됐던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크게 좀 띄워주십시오. 네, 지금 그 거론한 사례가 일단 과천 청사 부지 그리고 조금 전에 태릉골프장 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지금 서초구 조달청 부지에서도 주민들 반발이 있는 것 같고 여러 지역에서 당초 그 정부의 계획과 달리 사업 추진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시장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8.4 대책을 통해서 너무 좀 조급하게 대상 지역을 발표하다 보니까 지역이나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나 이해를 구하는 안내 절차 같은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그것을 이제 사실상 수용해서 변경하는 이제 전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회 과정이 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부분 지역들에서 지자체들이 이제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과는 달리 해당 부지에 뭔가 도시의 주요 비즈니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라던가 업무시설 같은 것들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고 네. 주민들은 대부분 이제 공공주택, 임대주택 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교통 문제라던가 아니면 지역 주택 가격 등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제기하면서 계속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경우에 사업 추진이 애초 계획처럼 진행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정부 이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사실은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공익 목적에 따라서 사실 완벽하게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지구 지정을 하고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향후에 거주하게 될 주민과의 이해 문제라든가 반발 문제 혹은 이제 지역 내 주민들의 이제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무작정 진행하기는 사실상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대선이나 선거 등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의 반발을 그냥 무작정 무시하고 진행하기는 어려운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다 보니 이 과정에서 일단은 좀 주민들의 이해 협조를 구하는 과정들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상 지금 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 네. 시장이나 이제 국민분들이 우려하셨던 이사 대책을 통해서 공급하기로 했던 이제 신규 200만 호 주택 공급 같은 것들이 계속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사실상 현실화되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반대하면 물러선다. 약간 이런 메시지로 좀 받아들여져서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변경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당정에서는 발표하기로는 양호한 입지이고 종전의 물량과 대체가 가능한 적정한 물량이 가능하고 또 지자체나 주민들의 협조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변경도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정책적으로는 기존에 발표했던 곳들이 사실상 최선의 지역으로 선택을 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변경을 하는 만큼 정책 신뢰도에 이미 스스로 이제 좀 신뢰도를 잃는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러서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확대되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과천 사례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대체 부지로 변경을 하기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 과천 신도시 과천 지구의 자족 용지를 주택으로 바꿔서 주택이 더 과밀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이제 지역의 다른 남아있는 부지들로 이제 1,300가구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부나 시장이 이제 또 임의로 결정하는 부분이다라는 데 또 반발 의견을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전례가 굉장히 좀 나쁜 선례가 되어서 이 공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서도 반발이 확산될 수 있고 그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대체하거나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반발이나 교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소장님 그러면 해법은 없을까요? 이런 그 정부의 주택 공급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할 텐데 사실 그 사전에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했을 때 역으로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다거나 투기 우려 등이 좀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갈등 구조를 해결하려면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공유가 되는 과정에서 또 투기적인 문제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부작용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전에 이해를 구하는 협조를 구하는 과정들이나 공청회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좀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이 앞서서 진행되지 못한다 할 경우에는 이런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이제 주민들의 이해를 가져올 만한 반대급부의 뭔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주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태릉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녹지
공간이 이제 주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역의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도 교통이 열악한데 그런 공공주택이 들어옴으로써 더 교통 침체가 심각해진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사실상 적절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사업과 맞물려서 주민들의 이해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반대로 지역의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개발해주는 부분이라든지 가장 많이 지적이 되는 이제 교통이나 상업 시설 같은 것들을 확충해주는 반대의 인프라 같은 것들이 같이 제시가 돼야 그나마 좀 주민 동의를 얻는 데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1,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 교통 대책이 완벽하게 구비되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3기 신도시 추가적으로 주택 공급 택지만 계속 발표하면 이게 신뢰가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린벨트 해제나 신도시 택지 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택 지역들 혹은 노후 지역들을 고밀로 재정비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입장을 최근에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10일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여당에서 특위를 통해서 주택 공급 추가적인 계획들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택지 얘기도 나오겠지만 기존의 주거 지역들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기존 주거 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내용도 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정비 사업이나 기존 주거지의 이제 재정비 사업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논란의 과정에서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소장님 이렇게 지금 수도권, 서울과 경기 이 지역에서 신규 택지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얼마 전에 YTN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서울공항을 이전을 하고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지로서 여러 번 언급이 됐었던 곳이기도 하거니와 최근에 이제 여당 의원 발언에서 흘러나오기로 뭐 상상하기 어려울 수준의 주택 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멘트들이 나오면서 서울공항 같은 지역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상들 추측들이 나온 건데요. 만약에 해당 지역이 대상이 된다면 굉장히 이제 입지적으로 관심이 될 만한 지역이긴 합니다. 지금 화면의 지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강남권에서 굉장히 근접해 있는 지역이고 종전의 분당이나 판교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될 만한 지역이긴 한데 그동안도 여러 번 거론해서 당정의 이런 엇박자 발언이 계속 반복되면서 무산되기도 했었고 네. 또 국방부 같은 관계 부처의 반대도 굉장히 많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정되기는 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정부의 임기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되는 지역들이 대상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얘기가 진행되기는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그 앞서 소장님께서 좀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렇게 그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계속 나오는 게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린벨트 부분도 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8사 대책에서 발표됐던 이런 태릉골프장, 태릉시티 같은 지역들이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주민 반발 같은 것들 때문에 현재도 계속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조성이 이제 의제가 되기는 사실상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그린벨트 부지들이 이제 강북 부분 아니면 강남의 하단 부분, 강서 쪽에 이제 서부 쪽에 일부 남아 있는데 그런 쪽에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해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종전에 발표돼 있는 택지들이나 3기 신도시 등을 좀 더 고밀 개발해서 주택수를 조금 증량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부지 중에서 주택용지가 아닌 곳들을 조금 더 전환해서 주택량을 늘리는 이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더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외에는 8사 대책에서 발표됐던 것처럼 사실상 좀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정부의 뭐 토지나 아니면은 기관들이 이전해간 남아있는 부지 뭐 아니면 공공시설들 부지들을 주택으로 재개발하는 이런 작업들이 될 텐데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구 지정이 돼서 실제 착공이 들어가고 주택이 되는 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번 과천 사례나 기타 8.4 대책 후보지들처럼 계속 주민 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좀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당정이 조만간에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장선상에서 시장에서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단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그 송영길 대표가 계속 주장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대상지가 좀 구체화될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테면 이익공유형 주택 형태인데요. 누구나 집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강서권의 기존의 회의체 등에서 거론됐던 강서권의 기존 택지나 이런 곳들에서 시범사업지 어디가 될 것인지 발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요. 어쨌든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한 이상 추가 대상지, 신규 택지 후보지들이 일부 포함될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마땅한 부지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기존의 부지들에서 고밀개발 증량하는 내용들이 후순위로 담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은 올 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불볕더위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홍제천 폭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은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원한 폭포수도 오늘의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합니다. 강한 볕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더니 현재 서울 기온 31.2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불쾌지수도 일반인 10명 중 5명 이상이 불쾌감을 느끼는 75수준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다행히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는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만큼 항상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남풍과 함께 강한 볕이 더해지면서 오늘은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의 기온이 35.3도까지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청주 33도, 밀양과 대전은 32.5도 등 33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는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 28도, 대전 29도 등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제주 남부와 동부에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제주 북부와 서부 그리고 전남 서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서쪽 내륙으로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금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충남, 영남 곳곳에는 오존주의보까지 발효 중이니까요.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제천 폭포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지난 4월 새삭을 배우겠다며 평택항에서 지게차 작업을 하던 이선호 군이 육중한 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오열했고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23살의 꽃다운 청년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9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는 그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는 49제가 거행됐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40여 일이 지나서야 불법 파견의 가능성이 짙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노동 현장에서는 끔찍한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세종시의 한 제지 공장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에 쫓겨 살던 50대 노동자는 컨테이너에서 쏟아진 300kg이 넘는 폐지에 깔려 소리 지를 틈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부산 신항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서도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시나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였습니다. 지게차를 유도하는 신호수 역할의 지휘자도 없었고 지게차를 피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도 없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원인 분석부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원인이 분석된다 손치면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를 갖다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이선호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지난 7일까지 51명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희생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엄정 대처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작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 중지를 하되 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업 중지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국회는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했습니다.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질까요?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 기간을 준 건데요.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80%에 달합니다. 당장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살인기업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보안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이 많은 약속들은 언제쯤 지켜지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 대다수 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오늘은 공군 검찰과 법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부실 수사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 국방장관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부사관이 숨진 지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방부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용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국방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디를 압수수색했습니까? 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합동으로 이 공군본부 검찰부와 이 법무실 내 인권 나래 센터 20전투 비행단 이 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인권 나래 센터는 국선 변호인이 근무하면서 장병들의 인권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국방부는 이 공군 검찰의 부실 검사, 이 피해 부사관 국선 변호인의 직무 유기와 신상 유출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압수수색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공군검찰은 그동안 이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도 조사를 게을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도 지난주 압수수색에서 제외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앞서 유족 측 변호인은 그제 첫 국선 변호인 A씨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신상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고 숨진 이중사와 19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부실 변호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주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퇴직 절차가 덜 끝나서 현역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이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성추행이 발생한 공군 20 비행단의 상담관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승윤 기자,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 서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 국방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중사가 숨진 지 약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 연말까지 국방장관과 민간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성폭력 예방제도, 장병 인권 보호, 군 형사 절차, 국선 변호 제도 등 병영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중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타살된 것으로 보인다며 동의하는지 묻자 서 국방장관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성 의원은 또 국선 변호인이 면담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일정 금액에 합의하자는 가해자 측의 변호사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된 장중사 측은 약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합의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중사의 아버지는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 측이 고 이모 중사에 대해 성추행 신고 다음 날인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청원 휴가로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취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이 과정에서 대대장과 A 중위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무마 시도도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차익 의원은 이 청원 휴가 2달 가운데 고인이 집에 온 건 1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딸이 사실상 이 부대 내에 머무르면서 은폐와 무마, 회유 등 2차 가해에 방치된 상황이었다는 유족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중사의 부모에게 이런 일은 사단장까지 알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며 부대 측의 은폐를 직접 밝히기도 했던 대대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무마,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A 준이는 이 군사경찰 수사에서 아예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택배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전에 이뤄진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노조원의 92%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파업 돌입 배경 그리고 진행 상황까지 전해주시죠. 네, 전국 택배 노동조합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6,500여 명 가운데 쟁의권이 있는 CJ, 한진, 롯데, 로젠 등 4개사 소속 2,0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고 쟁의권이 없는 나머지 조합원 3,500여 명은 오전 9시에 출근해 11시에 배송을 시작하는 준법 투쟁 형태로 파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뤄진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의 92%가 찬성표를 던져 파업에 더 동력이 붙은 상황입니다. 노조 요구안의 핵심은 택배 분류 업무를 기사들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건데요. 오늘 파업 돌입으로 인해 물류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물류센터에 모인 물품들을 오전 7시에 출근해 분류한 뒤 배송에 나서게 되는 건데 파업으로 인해 분류 작업이 멈추면서 전체 배송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노조 참여 인원이 많은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집배원 등 직원을 긴급 투입해 배송 차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과 준법 투쟁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은 전체 택배 노동자 5만 5천여 명의 11% 정도로 일부에서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측은 사회적 합의안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고 밝힌 상황이라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정식 공개 전부터 수만 명이 참여한 해당 청원은 시작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모레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후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관련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존슨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영국 코널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 방문 후에는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의 초청으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각각 국빈 방문합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6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하여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보건을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1세션에서는 백신 공급 확대와 글로벌 보건 시스템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열린 사회와 경제를 다루는 확대회의 2세션에서는 열린 사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3세션에서는 녹색 성장을 통한 기후환경 대응 방안, 생물 다양성 감소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계기에 주요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G7 일정을 마친 후 문 대통령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하여 판데어 발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크루츠 총리와 회담을 합니다. 내년은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수교를 맺은 지 130년 되는 해로 이번 방문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오스트리아 첫 방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교육 문화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 P4G 서울 정상회의로 다져진 기후 대응 협력 파트너십 강화, 포스트 코로나 녹색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을 국빈 방문하여 펠리페 6세 국왕과 산체스 총리를 만나 지난해로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합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스페인에서 맞이하는 첫 국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증진, 안정적인 통상 환경 조성을 위한 세관 분야 협력 강화, 친환경 미래 산업과 경제 분야 협력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젯밤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 뵙자고 했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했다며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이 18,000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가 발간한 2020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은 18,050명으로 전년 대비 12.5% 늘었습니다. 최근 마약 거래는 대마 종자와 장비 등을 구매한 뒤 아파트나 창고에 전문 재배시설을 갖춰 키우고 SNS나 다크웹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 생육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낙과 피해까지 심각해서 과수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나무에 한창 사과가 맺혀야 하는 시기지만 달린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땅에는 크지 못해 호두만한 사과들이 떨어져 나뒹 겁니다. 겨우 몇 개 가지에 붙은 사과도 노랗게 변했고 손만 대도 떨어집니다. 그때는만 해도 이만큼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한 60-70% 정도 낙과 피해를 봤었고, 지금은 거의 뭐 98%라 해도 가은해할 정도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낙과 피해를 본 농가는 밀양에서만 1,200농가. 농가 가운데 90%가 넘게 피해를 받고 면적은 200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로 같은 계통에는 95% 이상 지금 낙하가 다 된 상태고, 상품으로 출하할 사과는 뭐 5% 수준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크지 않은 사과가 떨어진 건 이상 좋은 현상 때문. 꽃이 피는 봄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낮았고 잦은 비로 일조량마저 부족해 피해가 난 겁니다. 여기에 저온이 이제 지속된 것이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꿀벌이나 야생벌이 활동이 저조해갖고 소위 말해서 수분 수정이 부실해갖고 종자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낙과된 것이. 전국 65%에 달하는 사과를 생산하는 경북에서도 저온 낙과 피해와 나무가 말라 죽는 과수 하수병이 발생해 비상이 걸린 상황. 한 해 농사를 마친 농민은 농민대로 귀한 사과를 먹어야 하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오는 7월부터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도 단비 같은 소식일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한진관광 김정수 대표이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업계가 좀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동안 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힘들었죠. 대부분 여행사가 이제 해외 여행에 의존하고 있는 터라서 아마 매출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부 여행사는 뭐 국내 여행 상품 판매로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매출을 늘리고자 많이 노력을 했다고는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행사가 이제 해외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서 아마 매출 제로인 것은 뭐 서로 동일했을 것으로 그래서 무척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뭐 다른 여행사도 그렇겠지만은 저희도 뭐 사무실을 좀 축소한다던가, 네. 그다음에 또 인원 조정하는 부분, 뭐 희망퇴직도 실시를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뭐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정부에서 정부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예. 뭐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고. 임직원하고 회사 모두 이제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아주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희망퇴직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존에 그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한진관광의 전체 임직원은 얼마 정도였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 연초에는 한 250명 규모로 운영이 되다가 작년 한 20명 정도의 자연 감소가 있었고 11월 말부로 이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요. 이때 한 100명 좀 넘은 인원이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어떤 커다란 보상도 못 해주면서 이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렇게 안녕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대표로서 아주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은 이제 한 인원의 절반 정도, 한 120명 좀 넘는 인원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출근을 하면서 5일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4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 역시 유급휴직을 실시를 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행 업무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지금을 좀 비교했을 때 임직원의 절반가량이 감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렇죠.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도 꾸준히 나왔는데 지원금은 한 달에 얼마 정도로 나왔는지 그게 얼마나 도움됐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그 여행 업계의 그 규모에 따라서 그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이 되고요. 네. 그 일부 여행사는 뭐 그 직원들이 받는 급여의 70% 중에 90%를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10%는 이제 그 회사가 지불을 하고 일부 여행사는 75%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25%를 지원을 받고 또 일부 여행사는 3분의 1을 그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회사가 지불을 하는 이런 거로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쾌하게 뭐 얼마큼이 지불이 됐느냐 이렇게는 조금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 정부 지원금이 약 1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상황이 계속 나아져야 할 텐데 앞서서 정말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들려온 이 소식이 좀 단비처럼 다가왔을 것 같은데 오늘 정부가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뭐 그동안 저희 여행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네. 늦은 감이 있지만은 아무튼 이번 정부 발표는 뭐 너무나 기쁜 소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에서 이제 여행업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 발표로 해서 그 가고자 하는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감이 좀 생겨서 여행이 가능한 지역 또는 그런 뭐 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예전같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연내에는 해외여행이 일부라도 좀 그 개시되지 않을까,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표님, 그 현재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는 일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그 단체 여행을 일단 추진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방역 관리 상황이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처럼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를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건데 현재 이들 국가는 어떤 상황인 거고 또 여행을 갈 때 필요한 게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정부에서 발표한 것 따르면은 그 뭐 트래블 버블이라 해가지고 여행 안전한 그 번역을 상호간에 체결돼서 그런 방역이 우수한 국가에 대해서는 서로 오가는 거를 격리 없이 그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일단 동남아 쪽이 방역이 잘 되다가 요 근래 뉴스를 보면은 그 백신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여행 문의라든가 상담에도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고객들분께서 예전 같으면은 동남아 가까우니까 좋다. 한번 뭐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우리 한국인 분들이 자주 찾는 뭐 싱가포르나 타이페이 가고 싶다. 뭐 이런 문의가 있다가 요 근래에는 오히려 거기보다는 뭐 유럽 쪽이라든가 하와이 이런 쪽으로의 문의 예약까지는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그런 쪽의 문의가 일단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일단 여행을 갈 때는 뭐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은 뭐 접종 안 하신 분들이 일단 예외로 하더라도 접종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그 PCR 검사를 음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PCR 검사를 받는 게 물론 국가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거의 유사하게 한국에서 출발할 때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현지 국가에서 도착할 때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출발할 때도 역시 음성이 나왔다는 증명서를 그 현지의 어느 뭐 병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데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고 PCR 음성이다 하는 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한국에 또 돌아와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의 경우에도 하루 정도는 자택에서 격리를 하다가 보건당국에서 뭐 요 시간대에 아니면 내일 몇 시에 그 보건소로 와서 아니면 다른 그 지정된 병원으로 가서 PCR 검사 받으세요 라는 의뢰가 있고 그렇게 해서 받고 음성입니다 라는 게 확정이 돼야만이 격리가 풀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격리가 해제되고 접종을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PCR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그 여행하는 심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PCR 검사를 받으려면은 가격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1회당 15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때 15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고 현지 병원에서도 뭐 15만 원, 많게는 20만 원 이걸 받아야 되니 여행 상품을 구성하는 그 여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직접 지불을 하는 손님들 입장에서는 별도의 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이걸 또 이제 한국말로 된 게 아니라 영문으로 된 거를 또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 그 해외 여행을 단계적으로 좀 추진을 하더라도 일단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안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PCR 검사 확인서를 계속 제출해야 되는 게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백신 맞으면 전부 다 되겠거니 뭐 이렇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PCR 접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은근히 이제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고 저희들한테도 예약 상담이 오는 분들도 보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9월에 베트남 쪽에 이제 골프 전세 얘기를 냈고 11월에부터 출발이 가능한 그 허니문들을 신혼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은근히 뭔가 좀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야 백신을 맞았는데 내가 직접 갈 수 있냐? 진짜로 갈 수 있는 거냐? 거기 가서 뭐 격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고민성의 질의, 상담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실제 여행 예약으로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런데 또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또 변이 바이러스도 이렇게 계속 그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빈틈없는 방역 관리를 위해서 이런 PCR 검사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좀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그런데 차츰차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 해외 여행의 빗장도 조금씩 풀리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감원 대신 그 직원분들이 계실 거지 않습니까? 경영 상태가 좀 나아지면 그런 분들 다시 그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모색을 하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희망퇴직을 한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작년 초에 그 한진그룹 다른 그룹사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저희 이 코로나로 해서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게 1월 말 2월 초부터인데 실제 200명 이상의 직원들을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저 직원이 이번에 희망퇴직하는 직원인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고 실제적으로 퇴직을 할 때는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관두는 직원들한테는 여행이 어느 때인가는 좋아지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 가족으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지금 직원들도 다른 뭐 배달 업무라든가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업체의 뭐 배달 업무라든가 알바 같은 거 하면서 나아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가급적이면은 저희 한진관광의 옛 멤버로서 다시 합류하는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는 직원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안정돼서 여행업계도 다시 힘을 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진관광 김정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오는 11일 시작되는 G7 정상회의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최종권 차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카운터파트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대면 만남은 처음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두 나라 고위 실무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난달 한미 정상이 만나 내놓은 공동 성명서의 여러 사항을 점검하고 후속 분야를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많이 후속들이 이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하고 미 국무부하고 이제 좀 더 찬찬히 짚어볼 거, 또 속도감을 더 내서 후속 챙겨야 될 거. 또 G7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수 있는 한미일 간, 한미 간 정상회담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 차관은 아직 추가 정상회담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번 G7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공간적으로 좀 상당히 예전 G7 혹은 다자보다 그렇게 넓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는 미국이 앞서 내놓은 입장과 같습니다. We don't currently have a trilateral scheduled betwee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but I will tell you there's a possibility for virtually anything in these small spaces where you have just, in this case, 10 or 12 leaders in person there in Cornwall. 어떤 식으로든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를 계기로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사이에서 대화 물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맞춰서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 문제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비판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반크는 평창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독도 삭제를 권고했던 IOC가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은 IOC 스스로가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확인된 의원 12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의원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방침이다.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섭 단체 5개 정당도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도 감사원을 찾아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여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장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당 지도부에서 지금 거론된 의원 12명을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파악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다들 약간 이 충격 속에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 부동산 불법과 비리를 강력하게 근절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 권익위의 발표가 과연 수사기관이거나 사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강도 높은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지 하는 고민이 아마 지도부께서 있으셨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각각의 지금 12분의 사안이 워낙 다 천차만별 달라서 또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받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12분을 단체로 이렇게 정의 내리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 즉각적인 특수본이나 여러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와 동시에 무제한 기간의 어떤 당원권 정지 정도의 조치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징계 차원은 아닌 거죠? 징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찌되었건 정치적 결단을 요청한 것으로 지도부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낮은 자세로 가까이 가기 위한 많은 세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 과정에서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로서 본인들이 스스로 무소속 상태가 되어서 검찰 수사나 다른 특수본 수사 등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받아서 다시 명예롭게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어제 조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선 야당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강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까지 있었죠.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신 것을 지킬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실행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선 놀라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민의 입장으로 좀 더 본다면
블록버스터의 어떤 거대한 개혁과 번역 뭐 그런 변화를 기대를 했는데 약간 좀 B급 영화로 끝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 일부에서는 쇼라는 뭐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말 그대로 탈당 권유였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분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셨고 2분은 이제 비례대표니까 그냥 출당 조치하는데 인정을 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또 4분은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대표는 강수를 두었는데 의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블록버스터를 생각했는데 B급 영화가 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이 참여했느냐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이제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까지 할 것이냐. 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소명 절차 없는 탈당 권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당내 좀 갈등이 불거질 우려는 없겠습니까? 뭐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대표께서 아마 당사자들과 상의했기 때문에 뭐 갈등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 과정과 절차가 보다도 좀 더 소명의 기회를 좀 더 보장했다면 많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국민의힘은 좀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재보궐선거 전에 특히 LH 사태가 났을 때 여야가 공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으로 국민들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조치로서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하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음주 측정 거부 같은 행태인데요. 여야가 공히 국회의원 중에 부동산 투기가 있는지 불법과 비리 의혹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스스로 거절하시고 음주 측정 거부하신 거거든요. 이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측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한 정당이 저희 보고 B급 영화다 뭐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한번 국민의힘 이 102명의 국회의원분들 전수조사를 꼭 하시길 바라고요. 이 바라는 과정에서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 조사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걸 만약에 이 현행법을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감사원법에 국회 공무원은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원은 행정부 기관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 감시와 감독을 받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닌데 좀 그런 부분은 법을 모르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신 건지 본인들께서 좀 더 스스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감사원법을 찾아보니까 그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원의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감사원법 24조의 직무감찰 대상에는 국회의원이 지금 뭐 제외다라는 말은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 감찰 대상이 아닌 직무감찰에 대한 걸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더불어민주당도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요청한다라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공정한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속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시선 흐리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는 국민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전수조사 해야 된다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저희가 먼저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지금 102명의 국회의원들은 선출된 당 지도부에게 저희가 제안을 하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출직까지도 전수조사하자라고 저희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한겨레에도 보니까 꼼수 카드 꺼낸 뭐 국민의힘, 국민 우롱하냐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저희 국민의힘을 자꾸 조롱하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저희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국민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걸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는 건가요? 감사원 전수조사에 대한 의뢰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대상에 대한 직무감찰 대상에 대해서 제외되는 게 맞지만 저희가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건 권익위도 어떠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좀 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곳은 감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저희가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기현 의원님께서 감사원에 질의를 한 자료인데요. 이 국회의원 직무감찰이 가능한지 또 부동산 관련된 전수조사 가능한지 감사원 조사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넣었고요. 감사원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온 건가요? 예, 2021년 6월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시고 좀 지도부께서 좀 결단을 거기에서 하셨으면 핵심은 좋겠고요. 직무감찰 또 감사원에 뭐 어떤 전수조사 요청을 하시기 전에 개인정보 동의서라든지 여러 가지 전수조사에 대한 이 서명 서식이 있습니다. 만약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또 대신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의원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좀 읽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요. 네.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 의뢰 관련해서 송기현 의원실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국회의원의 직무감찰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과 감사원에서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 가능한지 판단 여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법 제24조에 의해 따르면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원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이 국회로 왔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도 계속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직무감찰 대상과 조사 의뢰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사원 조사 의뢰를 한 거고요. 직무감찰이라는 거랑은 다르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타기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권익위에 이 감사를 하신 거나 감사원의 감사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삼권 분립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부의 행정 기능을 감시하기 위해서 입법부가 국회가 존재하고요.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 관리, 감독하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사원 등을 또 국정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이 재산 신고에 대한 부분을 다시 감사 조사 의뢰하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오히려 차라리 그러면 공수처 수사 의뢰를 하십시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아마 충실히 잘 수사하시라 봅니다. 정말로 진정성 있게 국민들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 부동산 비리를 정말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노력과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개인정보보호법 서명하셔서 공수처에 제출하시든 권익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인 저희는 뭐 서명 같은 건 이미 다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3법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공을 떠넘기려고 하시기보다는요. 저희도 저희가 알아서 전수조사 받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만 제대로 보여주시면 되는 것이죠. 저희 2달 전에 저희는 다 조사 의뢰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끝까지 안 송영길 대표 저희는 끝까지 안 한다고 한 적이 없고요. 저희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은 좀 그 허 의원님께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다. 그런데 다만 이건 직무감찰을 요구한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렇다면 감사원으로부터 전수조사 의뢰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답변은 아직 안 온 거죠? 네, 여당에서 허락을 하고 여당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는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만 사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관련 규정이 여당의 허락을 받아야지 조사 의뢰가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인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하시겠다고 답변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오늘 2시 국민의힘의 반에 국회의원분들께서는 감사원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받으실 예정이세요? 받겠다고 하나요? 예, 하겠다고 저희는 모두 조사를 다 허락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신다고 해서 조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원에서 조사할 의사가 있는지 혹은 이 어쨌든 행정기관인데 공권력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행위를 하게끔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럼 감사원도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건 감사원에서 결정을 하시겠죠. 네, 감사원에서 결정을 하시겠죠. 일단 지금 계속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하면 일단 감사원에 계속 조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 네, 저희 거고. 2시 반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원의 답변을 보고 감사원이 조사를 못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요. 예를 들면 공수처에게 민간인을 조사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수처는 이 법적인 근거가 이 공공기관의 설치 근거가 대상이 그리고 범위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감사원은 행정부 공무원을 감사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인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입법부 공무원이 감사 대상이거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장 의원님 말씀이 조금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허 의원님한테 기회를 좀 드릴게요. 일단 감사원에 의뢰를 했으니까 감사원의 답변을 좀 기다려보고 추후에 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뭐 정치권에서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에 앞서서 당권 주자를 뽑는 경쟁이 한창인데 예상보다 투표율이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감사원에서는 좀 고무적입니까?
그럼요. 많이 행복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이 어떻게 변할 거고 이것은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치권 자체가 어떻게 변화할까,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까지 고민하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네. 지금 투표율 높게 나오는 건 누구에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누구라고 하시면 후보 가운데요. 예. 그래서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투표율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 당이지만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아마 행복한 고민과 더불어 불안한 우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셨으면 이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 등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리라 보고요. 어찌되었건 이준석 현상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9년간 이준석 후보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정견을 끊임없이 밝혀왔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소위 박근혜 정권의 탄생과 탄핵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중진분들에 대한 이선 후퇴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요구,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다선 중진 의원님들의 좀 의정 활동이 다시 한번 이 보수 우리 또 국민의힘 당원분들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과정을 단순하게 뭐 행복하게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스스로 또 이 과거를 좀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D-2일 앞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탄생할지, 나경원 당대표가 탄생할지, 주호영 당대표가 탄생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이 앞으로의 대선 정국에서 여러 가지 뭐 유승민 호 버스만 출발할지 혹은 다른 사람도 다 태울 수 있는 버스가 출발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출발 시간이 거리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한 버스만 한 장소에서 출발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다른 후보들은 동의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 서초에서 출발한 버스가 어떻게 송파에서 출발한 버스가 네. 광화문에 도착하는데 같은 시각에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 저희도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행복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한다는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의 장 의원님은 모든 것을 다 네거티브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왜 그러시는지. 아니, 우선 제가 행복한 개인적 고민이라고 흥미진진하게 했던 보고 것은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고요. 예. 그것은 중진이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행복한 고민이었던 건 5분 당대표 다 누가 돼도 걱정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분을 뽑아야 될까 때문에 고민했다. 그것도 최고위뿐만 아니라 청년 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되게 자랑스러운 그 후보들이 나와서 고마웠다라는 거고, 또한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그 요청, 그리고 당원들의 요청,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진짜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 그 부분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정치를 우리 스스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좀 간단하게 이 질문을 공통을 하나 좀 드릴게요. 두 분 모두 젊은 의원분들이시니까 이렇게 신진 돌풍이 불거지고 있어서 네. 대선 관련해서 나이 제한, 그 40세 나이 제한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먼저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씩 좀 듣겠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같은 경우는 뭐 군부 독재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나이로 정치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또 40세란 기준이 어떠한 도덕적,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개헌 사항이라는 것이 더더욱 더 부끄럽습니다. 다만 이와 더불어 사실 이제 대통령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현재 이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상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이 차이들, 뭐 선거권은 만 18세라면 피선거는 만 25세라든지, 혹은 정당법상 유권자만 정당의 당원일 수 있다든지, 혹은 이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 교육감 선거 연령을 낮춰서 보다 더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한다든지, 다양한 이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현행 법률로서 이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유독 대통령 피선거권에만 좀 관심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고요. 뭐 저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국민이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도 몇 달 전에 21세, 21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게 대통령 선거 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법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세 미만으로 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우리 장 의원님 말씀대로 원포인트 지금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게 이렇게 뭐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첫
공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잠깐 그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은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도 제가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뭐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 기대와 염려를 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소위 사정기관의 장이 임기 만료 이후에 직후에 바로 이렇게 정치권에 관여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라든지 혹은 국정원장이 바로 직후에 이렇게 정치권에 대권에 그것도 기웃기웃 하는 경우가 없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안타깝고요. 아마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권력기관들,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이 이제 앞으로 대권을 노리는, 그리고 자신이 대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공직 직무에 영향을 미칠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얼마 전 정진석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10원짜리 발언 덕분에 이 본인의 이 장모께서 10원짜리 한 장 뭐 피해 주신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여기 발언 이후에 또 측근을 통해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 조급하거나 불안한 어떤 심리가 좀 엿보이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아마 조만간 전당대회,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시겠지만 저희는 좀 더 그 시기가 좀 늦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뭐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등으로 각종 이벤트들을 좀 나열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이준석 만약 당대표가 유력하다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시계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지금 이 국민의힘 자체의 쇄신의 동력이 내부에서 만들어지다 보면 결국 이 구심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뭐 원심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 현재 야권의 탑3는 사실 다 국민의힘 후보가 아닙니다.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한 분도 이 국민의힘 소속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심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빅텐트론이든 제3지대 창당이든 여러 가지 안들을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된 마당에 국민의힘에 정말 행복한 고민하고 계시니까요. 윤석열 전 총장은 또 고민도 깊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이런 가운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교수님이 국민의힘 초선 모임의 강사로 초대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지금 간사로 있는 명불허전 보수다에 다음 주 수요일에 강의를 하러 오십니다. 우선은 그 아버님이신 이종찬 관장님, 오늘 제가 아침에도 축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기념 행사가 있어서 저희 명불허전에 오셔서 강의도 하시는 인연이 있어서 제가 그 아드님이신 교수님 한번 초청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오셔서 우리 그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결국 지금 국민의힘으로의 입당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가면 어떻게 보면 그 정치 기반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는. 근데 그 정치 기반 가운데 초선 의원들이 힘을 보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윤석열 전 총장에게 여쭤봐야겠죠. 우선 교수님이 오시는 거지 윤 총장이 오는 건 아니니까. 우선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한 걸 보면서 하나 참 잘 됐다라는 생각은, 워낙에 측근들이 많으셨는데 직접적인 발언하는 걸 듣게 돼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의 의사를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자기만의 시간표가 있다. 국민들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라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시간표가 있고 그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윤 전 총장을 사실 대선 후보로 만든 건 저희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좀 도와주셨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와서 대선 준비를 하는 게 100일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만의 시간표
목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저 메시지를 보면서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오시는 이제 측근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니까요. 한번 Q&A 시간에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 의원님 말씀이 좀 기셔서 추가적으로 좀 허 의원님께 시간을 좀 드렸다, 공평하게 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두 분 말씀을 듣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 현안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같은 미국 내 최상위 부자들이 자산 증가액의 3.4%만 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중위소득 가정도 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미공개 연방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 부자 25명의 자산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모두 4,0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8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같은 기간 연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1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에 그쳤습니다. 최고 부자들에게 적용된 실제 세율은 겨우 3.4%에 불과한 셈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이는 연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800만 원을 버는 미국의 중위소득 가정이 소득의 14%를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자산이 9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조 원 늘어났지만 납부한 연방소득세는 이 중 1%도 안 되는 9억 7,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산 증가액 가운데 과세 가능한 소득은 4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세계 두 번째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산이 1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 증가했지만 납부한 연방소득세는 3.27%인 4억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회장은 자산이 2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이 늘어나는 동안 연방소득세는 0.1%인 2,370만 달러, 약 26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프로퍼블리카는 전통적인 급여소득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미국인과 달리 억만장자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세금 회피 전략으로부터 종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상위 부자의 소득은 거의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인데 이러한 자산은 팔아서 양도 차익을 얻지 않는 이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 붕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모든 시나리오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지지하며 다른 나라들도 군부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올 여름 들어서 가장 뜨거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경기 안성, 서울면의 기온이 35.5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서울이 31.3도, 청주 33도, 대구 32.5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올해 최고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위는 내일과 모레 사이 비가 내리면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우선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의 최고 80mm, 전남 서해안의 최고 60mm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 대전 29도, 광주 28도로 예상됩니다. 비는 금요일인 모레 오후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